30분 내에 응급의사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10군데 중 1군데 정도에 속합니다. 아마 2025년도에는 65세 인구가 20%가 넘어가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질환자 비율이 높은 인구를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발견한 파피루스의 의무 기록은 시간을 잡아먹는 몬스터다. 행복한 의사가 환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한 의사가 환자를 건강하게 만든다. 의료진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고자 하였고, 이 간호사 수백 명 분들께서 본인의 목소리를 넣어주셨고, 우리한테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환자한테 맞는 스마트 병원이 무엇인가? 안전한 환경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해서 의료의 질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 병원이 바로 스마트 병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권순용 교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내용은 스마트 병원 그리고 K-헬스가 열어가는 미래 의료에 대한 주제입니다. 지난 150여 년의 근현대 의료의 발전사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10년, 최근의 10년만큼 변화와 혁신의 격동의 시기가 있었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에 맞춰서 특히 의료계에 있어서는 스마트 병원, 그다음에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열풍이 불었었고, 그런 와중에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 10년 동안 저는 지역 거점 병원인 대학병원을 건설 추진하고 개원을 맡으면서 병원장으로서 경영을 하는 경험이 있고, 참 안타깝게도 제가 개원한 대학병원이 전 세계 최초로 코리아 팬데믹으로 인한 코호트 아이솔레이션, 격리의 상황에 참 아픈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러한 이 비상식적인 코로나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있어서는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디지털 헬스와 연관된 많은 분들을 연결을 해서 대한 디지털 헬스 학회를 창립하였고 초대 회장으로서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의 어떤 스마트 병원과 연관돼서 그간 제가 갖고 있었던 시행착오적인 어떤 경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 병원의 정의란 무엇인가? 의료 데이터와 가용할 만한 그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세스, 전 과정을 아주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환자분들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병원이다. 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런 스마트 전화, 그리고 정보가 함께 아우러진 것 역시 스마트 병원의 일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자동화 최적화를 통해서 환자 치료를 최적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병원이다.
이런 스마트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가 환자 측면에서, 또한 의료진 측면에서, 그리고 바로 병원 경영 측면에서입니다. 먼저 환자분들께서는 친절이라든가 따스한 손길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병원에 오실 때 가장 수준 높은 의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병원은 이러한 수준 높은 의료가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간편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환경이 바로 스마트 병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의료진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항상 이러한 행복한 의사가 환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한 의사가 환자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명제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인들이 너무나 과중한 업무에 눌리게 되면은 진료를 제대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병원이라 하면 이러한 의료인들이 무거운 업무에서 많이 해방되고 또한 환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고 투약이라든가 처치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하고 다루는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가 확보가 가능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에 있어서의 접근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의료진의 측면에 있어서 스마트 병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병원은 어떤가?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야, 내가 이 병원은 우리 전 세계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실 겁니다. 네, 병원은 반드시 그러한 문제를 꼭 지켜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여러 가지 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정말 좋은 병원인가 나쁜 병원인가를 평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한 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잘 치료해야 되는 그러한 경영의 활성화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경영을 잘한다던가 아니면 병원적 측면에 있어서 확보해야 될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바로 스마트 병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병원을 맨 처음에 만듦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도 그 스마트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의 조직 문화가 스마트화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병원을 맨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이 병원에 직접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병원, 중소병원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한테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환자한테 맞는 스마트 병원이 무엇인가 그런 것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많은 전략을 짜도록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 전체 의료진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고자 하였고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러한 경영학적 측면에 있어서의 전략과 그 다음에 일단 정보학적 측면에 있어서의 경영 전략을 세워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러한 이 아이템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OT, 즉 Operation Technology, 경영적 어떤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는 로봇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5G 통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낙상 방지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학적 어떤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든가 AI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EMR, 즉 그 의무 기록, 전자 의무 기록과 전자 간호 기록에 집중을 하였고, 최근 어떠한 그 인공지능 테크놀로지가 많이 가능한 활용되고 있는 영상이라든가 조직의 어떠한 판독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선택 집중을 해서 스마트 병원 만들기에 돌입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 여러분께서 빅데이터라 그러면은 빅데이터 그러는데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의문시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기 스칸디나비아의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는 한 550만 정도의 인구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의 모든 그런 의료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50만 명에 대해 있어서는 이런 유전자 데이터까지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제약회사라든가 그다음 많은 기관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그다음에 치료 방침을 세우면서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양질의 데이터가 잘 축적되는 것이 빅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빅데이터로서의 가치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합니다만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 있어서도 같은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에 맡고 있는 어떤 그분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각기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과 연관되어 있어서는 치료하는 의사, 또 수술하는 의사,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암병원 모두 다 어떤 데이터가 흐트러진 경우가 많죠. 이런 데이터가 통합돼서 잘 정리된 것이 바로 빅데이터다. 그리고 이러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러한 데이터는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하는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과연 빅데이터는 뭐로 구성되느냐?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게 돼서 찍는 엑스레이라든가 내시경, 안저검사 그러한 등등의 어떤 영상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피검사 결과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전자 의무 기록 EMR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병원에서 빅데이터를 이루고 있는 콘텐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미래의학은 데이터 기반의 의학이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있는 어떤 그 생산하는 여러 가지 바이오 이 피드백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중요한 그런 유전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하고 그 다음에 AI로 이렇게 돌림으로써 현재 천편일률적인 처방이라든가 시술에서 벗어나서 그런 층별로 많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환자분들에 대한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나아감으로써 이것이 바로 데이터 기반의 미래의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의료 데이터와 연관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따질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금융 데이터보다도 의료 데이터는 엄청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로 잘 만들기 위해 있어서는 현재 있어서의 모던 테크놀로지로서 그러한 이 블록체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러한 의무 기록이라든가 데이터들은 생기는 순간에 수만 개의 컴퓨터의 서버에 저장되고 그냥 10초 혹은 10분 간격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전혀 위조, 변조, 해킹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그것이 블록체인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어떠한 익명화라든가 코딩 작업을 통해서 이것이 실수요자,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라든가 보험회사 등의 어떠한 이 인공지능 분석이라든가 유전체 분석, 그 다음에 이러한 임상시험을 위해서 제공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그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빅데이터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런 데이터가 잘못이 입력이 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쉬운 얘기로 나쁜 데이터가 들어가면 나쁜 데이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걸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가 좋게 잘 그러한 이 구성되기 위해 있어서는 이 아주 좋은 양질의 솔직하고 충분한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됩니다. 영상과 연관되는 것은 저희가 잘 위변조가 불가능하지만 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의료진이라든가 아니면은 간호사분들이라든가 어떤 많은 분들이 애써서 공을 들여서 입력하는 것이 바로 EMR 전자의무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화되는 스마트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자의무기록의 선택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면에 있어서의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어떤 벤치마킹 팀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미국에 갔더니만 이러한 의무 기록이 말로 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15년 그 전부터 많이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심이 없었고 이러한 언어적 장벽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러한 기술이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새병원 오픈과 연관돼서 스마트아이 프로젝트 제1번 EMR 음성으로 되는 전자의무 기록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의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에드윈 스미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파피루스 의무 기록은 골절이라든가 외상에 대해서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기반돼야지만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정형외과 의사입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 에드윈 파피루스부터 시작해서 고대로부터 내려와서 종이에 쓰는 그런 의무 기록은 1972년에 처음으로 전자 의무 기록에 있어서 필요성이 개진되기 전까지는 전반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주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특히 빅데이터를 만들고에 있어서 이 전자 의무 기록의 꼭 필요성이 개진되었고 이슈화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도에 이런 미국 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관리자들이 이러한 전자의무기록 EMR 쓰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어떤 정책을 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편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주소라든가 아니면 증상에 대한 기록 모든 것들은 아주 이 소중한 어떤 빅데이터의 어떤 자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 종이록 시도에 있어서는 참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제한된 사항이나 특히 우리가 쓰는 것으로서는 그런 방대한 내용을 많이 넣을 수가 없고 그런 상태라서 상당히 간략화하거나 아니면 약자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빼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러나 이제 EMR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타이핑을 하고 함으로써 이것을 어떠한 보다 많은 자료를 넣을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료가 EMR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컴퓨터에 의해서 소팅 내지는 어떤 데이터화되기 때문에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또 이외에도 이 데이터의 입력, 저장하고 관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종이와 연관되는 것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로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감한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보안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료진들이 뭐가 제일 피곤한가, 어떤 업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거의 48% 가장 많은 부분을 이 차팅하는 데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하려 한다는 그러한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어느 간호 어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현재 간호사분들이 이직률이 한 33%인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이러한 의무 기록과 연관된 스트레스로 인한 부분이 많고, 또한 2017년도인가요? 그때 어떤 보고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우리가 병원에서 일하는 적신호,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질환이 아닌데 병원에 입원해서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거나 그러한 것을 바로 적신호라고 그러는데요. 이 적신호 사건과 연관돼서는 의무 기록에 충실치 않고 환자를 잘만 봤어도 64%는 예방할 수 있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의료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러한 EMR과 연관된 거는 제가 직접 이러한 이 전공의들을 가르치고 이러한 이 의사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정확한 기록이 다반사고요. 불충실한 기록이라든가 아니면은 참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남의 거를 갖다가 복사 붙여넣기라든가 기록이 미비하고 다소의 문제가 많고 심지어는 어떠한 이러한 것 과정에 있어서 잘못돼 갖고 차트 변조라는 것으로 인해서 의사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4,400만 명 정도는 자기가 요청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의무 기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했더니만 연구를 해봤더니만은 어느 정도냐? 그 42.1%의 차트에 아주 중대한 오류가 있다라고 이 미국 사람들이 보고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이 23.9%는 과거력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트인 경우도 6%가 넘는 경우가 있었다. 아주 치명적인 오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원인이 바로 의무 기록이 그렇게 힘들고 환자분들한테서 버든이고 의료진들한테는 아주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된 것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어떠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전자 간호 기록과 연관돼서는 이것을 간호사분들은 미국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몬스터다, 타임 컨슈밍 몬스터다, 괴물이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 의사분들의 불만족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안타까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STT라 그래서 스피치 투 텍스트, 즉 음성을 문자화하는 음성 기록 차트로 이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어떤 100대 병원을 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병원이 이러한 음성 전자 임무 기록 차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이것의 사용 정도의 어떤 이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의사들이 한 100만이 좀 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한 50만이 좀 넘다 그러는데 약 55만 명 정도 의료진들이 이러한 음성 전자 의무 기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이 스마트 병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예로서 저희가 이제 음성 기반으로 해서 전자 의무 기록 차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말씀대로 미국에 있는 시스템을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언어적 장벽이라든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것이 들어오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전자 음성 어떤 의무 기록을 만든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의사만 만들었는데 간호 기록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카이스트 등의 우리나라 분들의 어떤 이 집단 지성 두뇌들을 이용하고 의료진 분들의 음성을 녹화하고 그다음에 딥러닝 시키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음성 의무 기록 및 음성 간호 기록 엔진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떤 이 음성 인식률이라든가 아니면은 화자 분별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거 역시도 중요한 의료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보안적 측면을 특히 우리가 이제 역점을 두었고요. 무엇보다도 병원 내에서는 많은 부분에 각기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옵티멀한 적재적소의 어떤 이 엔진을 개인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엔진을 일반적인 말하는 엔진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참 애트리에서 개발하는 엔진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의료는 너무나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딥러닝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각기 사용하는 사용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러한 것을 기획했을 때 이 간호사 수백 명 분들께서 참 이 방과 후에 어떤 그 조직을 위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많이 넣어주셨고 그런 것을 딥러닝을 해서 전문적인 터미놀로지가 구현이 가능한 이런 그 인공지능 엔진 탑재의 어떤 그 음성 전자 간호 기록 내지는 의무 기록을 만들 수 있었다. 인포메이션 콜론 LLL 런 캔서 다음 줄 포스트파tum 헤머리지 애프터 시저리안 섹션 서틀 DWI high signal intensity posterior remove internal capsule without significant focal stenosis in right mid M1 CC 파워 수요 시작합니다. 간호 메모 1차 항암요법 시 노우지아 보미팅 심하여 항구 토대 추가 투여 원함. 저장. 간호 기록에 소모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환자 간호에 좀 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환자에게 한 번 더 다가가서 이제 간호를 할 수 있고 환자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경청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생각한 모바일 ENR의 가장 큰 의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병원에 있어서의 또한 그 중요한 빅데이터의 한 부분이 바로 영상이야라 그랬죠. 이러한 인공지능과 연관돼서 실은 의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이러한 그 스마트화는 바로 AI 엔진, 인공지능에 의한 영상이라든가 안저검사, 내시경 시스템에 의한 판독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영상의학과 의사를 절대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치보다는 많이 도와주는 쪽으로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서 제3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도로 우리가 인공지능의 활용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스마트 병원, 여러분들이 가장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글쎄, 아마도 로봇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병원이 이러한 로봇과 연관되는 것은 스마트 병원의 기본이다. 그래서 많이 도입하고 있죠. 이 로봇이 있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병원 내에 있어서의 환자 안전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안내를 위한 그 여러 가지 면에 있어도 도움을 주고 접수라든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또 필요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많이 나눌 수가 있죠. 이런 또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를 아마도 이것도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을 겁니다. 회진 로봇을 제가 개발해서 회진 한번 활용한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제가 이런 로봇과 함께 환자분들한테 어떤 이 병상 회진을 하는 그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자기가 수술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날 엄청 궁금하죠. 그렇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엑스레이 보러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로봇 회진 친구를 데리고 가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어떤 그 내용을 얘기해 줬을 때 제 경험으로는 의사와 환자분 간에 있어서 어떤 소통 교감적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신뢰감 구축의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이 우수한 하나의 어떤 문명적 이기다, 스마트 기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로봇은 실질적으로 수술에 많이 도입돼서 이제 보편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아니면 전문병원 중에 있어서도 로봇이 없는 병원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로봇의 어떤 작은 그러한 이 엔도리스트 팔이 들어감으로써 미세 절개, 미세 침습 수술이 가능하고 출혈이 적으면서 그다음에 정상 조직을 파괴하지 않으니까 아주 회복이 빠르다는 그러한 이점이 있죠. 좀 극명한 예입니다만은 성대 주변에 어떠한 암이 생겼을 때 예전에는 이런 턱을 이렇게 절개하고 들어가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로봇암이 들어가서 그것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자궁의 군종 같은 것이 생기고 그랬을 때도 이런 자궁의 어떤 기능을 최대한도로 세이브하면서 임신 기능을 유지하고 바로 혹이라든가 아니면 신생물을 떼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고 현재는 이미 많이 한 20여 년간 그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 한 4세대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 색소 내지 형광 이러한 물질을 집어넣어서 정상 조직과 아니면 암이라든가 비정상 조직과의 분리를 통해서 3차원적인 마스터 콘솔의 어떤 영상을 보면서 더욱더 미세한 수술이 가능한 것이 현재 로봇의 어떤 보편화된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병원에 있어서 모든 이러한 스마트 기기라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그 모든 진료가 서로 협진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연결성이 있죠. 바로 통신입니다. 앞으로 이제 현재 5G, 6G 인공위성이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통신이 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향후 그러한 그 원격 수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요즘 병원에 가시게 되면 가장 맞닿게 되는 것이 키오스크 겁니다. 이 키오스크는 사실 아주 이 접수 수납에서부터 오래 대기하지 않고 그런 편리성을 많이 주죠. 그렇지만은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것이 더욱더 많이 진보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디지털 소외계층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노년층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앞으로 개발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력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추가적인 인력이 들어가는 상황도 있다. 이런 병원 내에 있어서의 모든 것은 물 흐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완만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러한 그 스마트 병원에 있어서는 이런 병목 현상이라든가 밀림 같은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간적으로 이런 중앙에서 모니터링한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즘 그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병상 앞에 스마트 패드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내가 무슨 식사를 하는지, 어떤 검사가 내일 예정되어 있는지, 오늘 한 피 검사가 어떤 것인지 이것도 스마트 병원의 어떤 소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병원에 있어서 어떤 의료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무서운 사고가 뭐냐면은
환자 부분의 어떠한 그 아이디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들어갈 약이 이분한테 들어가거나 이런 오른쪽 다리 수술할 사람이 왼쪽 다리 수술하거나 그런 엄청난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런적 측면에 있어서 요즘 QR코드라든가 바코드와 같은 것은 스마트 병원에 꼭 아주 이센셜한 필수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마트 병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과의 어떤 연결성은 아주 중요하죠. 물론 의료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각 병원마다 이런 환자분들한테 어플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서로 연결성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와 연관돼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그 스마트 소외계층이라든가 아주 간소하지가 않고 심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해서는 의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이 환자분들도 그렇고 활용도 측면에 있어서 많이 낮은 것을 실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그 어플적 측면에 있어서도 보다 간편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연구 개발되지 않는가. 이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바로 어떤 이 지역 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요즘 기획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이 지역 의료 현안이라든가 미래 의료 사업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 드릴까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그간 허용돼 온 원격 의료 비대면 의료가 이제 시범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한번 연장이 됐죠.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편리성보다 엄청 우선시돼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나라 정부에 있어서는 이런 주말이라든가 아니면은 휴일에 있어서 이런 진료 공백을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요 기간에 대해서 소아라든가 특별한 응급 환자 아니면 그런 만성 환자분들에 대해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비대면 진료를 허락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코로나 기간 중에 이러한 음성 인식 기반과 연관된 비대면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환자분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러한 만족도를 어떤 칭찬을 받고 감사 인사를 받았는데요. 참고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러한 비대면으로 그동안 이제 법적 측면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했지만은 코로나 기간 중에는 약 한 3,700만 건 정도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고 그 중에 있어서는 한 명의 어떤 생명을 살렸더라도 그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비대면과 연관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는 집중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30분 내에 응급의사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10군데 중 1군데 정도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러한 지역적인 의료 측면에 응급적인 것을 보완하고 돌봄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비대면 의료가 우리가 거기에 가용하고 투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와 이러한 이 비대면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를 한번 좀 한데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 비해서 한 20년 정도 노령화가 뒤떨어졌다고 하지만 아마 2025년도에는 65세 인구가 20%가 넘어가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약 1288만 명 그리고 이분들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90% 또 복합해서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70%로 예상이 돼서 이러한 큰 아주 변화 없는 의료 자원으로는 이러한 질환자 비율이 높은 인구를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의료의 어떠한 그 전달 체계라든가 체계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의 기존의 의료 전달 체계는 의용급의 대면 진료라든가 병원급에서 대면 진료 그리고 상급 진료 종합병원으로 이렇게 트랜스퍼 전달한 이송 체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홈케어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 전 국민들이 이러한 코에다가 아니 입에다가 하는 그러한 이 진단 기술을 익혔죠. 사실 이러한 임상 검사 경험이 우리한테 체득되고 전 세계 분들한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엄청 커다란 무형재산입니다. 어디에 무형재산이냐? 바로 앞으로 도래하는 그러한 이 전반적 측면에 있어서의 그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전반적 측면에 있어서의 비대면 의료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재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진단하고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병원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효소를 이용하지 않고 이 당을 체크하거나 요산을 체크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센서입니다. 이런 나노 다이아몬드 센서와 같은 것들이 많이 앞으로 이러한 개발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POCT,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이라고 해서 현장 즉시 어떤 테스트, 진료 내지는 검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러한 나노 다이아몬드 슈퍼 센서 등을 이용해서 각기 지방이라든가 아닌 집에서 개별 진단이 가능하게 되는, 즉 그런 진단의 탈중앙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는 여러분의 이러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중앙으로 가게 되는 데이터가 모이게 되는 빅데이터가 되는 중앙화가 일어나는 시스템의 변화가 올 것이다. 이쪽이 이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 탈중앙화, 즉 이 진단의 탈중앙화, 그다음에 데이터의 중앙화 이런 것들 바탕으로 인해서 이것이 활성화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료 정보의 중앙화에 따라서 AI 기반의 의료 정보가 처리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수가가 관리할 수 있으면서 빅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실시간적으로 모이면서 공공재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산을 남길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의료의 어떤 하드웨어가 탈중화한다는 것은 이러한 초고감도 기반의 어떤 POCT들이 앞으로 많이 개발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어떤 집적된 그런 기술의 어떤 총화로서 글쎄요. 지금은 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율주행 앰뷸런스도 아마도 가능한 날이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1년 전부터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의료정보의 중앙화라든가 아니면 진단의 탈중앙화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레벨 4 정도의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참 100분의 1 정도 사이즈의 어떤 진단적 기기 측면이라든가 100분의 1 사이즈의 엑스레이가 요즘 우리나라가 현재 가용한 상태니까 그런 것을 탑재한 자율주행 앰뷸런스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근만성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의 건강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겠는가라는 제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얼마 전에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율주행 레벨 4의 택시가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참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의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달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참 적응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래서 이제 이 탈중앙화의 진료 모델을 우리가 만약에 오토앰뷸런스를 현재 제가 기획 중이고 그다음에 연구 중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장 진료의 POCT는 물론이고 저설량의 어떤 진단 엑스레이라든가 심전도, 제세동기나 산소 마스크 비롯해서 이러한 필요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떤 투약도 가능한 자동 투약 시스템까지도 설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의 모든 것의 기반은 바로 데이터의 전송입니다.
이런 것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 정보만큼 민감한 정보는 없죠. 이것의 어떤 펀디멘탈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있어서는 데이터의 정보의 보안 인증과 전송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다행히 AI 기술과 연관되는 것은 상당히 아직 미국이라든가 선진국과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보안 시스템적 측면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정통부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위원회에 있어서 많은 장치를 연구하고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ISMSP라 그래서 이러한 인증제도인데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 수요자가 있을 때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안이라든가 정보를 정확하게 어떤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약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진료라든가 전반적인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앞으로 예방적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연속적으로 어떠한 데이터와 연관된 어떠한 치료를 시행하거나 맞춤형 의료, 더 나아가서는 국경 없는 의료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보안 시스템이 우리나라 현재 시큐어하게 아주 안전되게 지금 연구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 병원이라든가 미래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쎄요,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환자라든가 의료진, 병원이 모두 만족하는 병원이 바로 스마트 병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죠. 우리 병원에서 어디가 가장 스마트했습니까? 환자분들의 답은 참 좀 경이로웠습니다. 자기를 따스하게 안내해주는 그러한 안내하시는 분이 가장 스마트했다. 진심으로 어떠한 인간 중심의 병원, 결국은 스마트 병원 아니겠습니까? 스마트 병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간 중심의 병원, 즉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의 질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 병원이 바로 진실된 스마트 병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의 어떤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